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속 배터리 화재 진압에 쓰이는 D급 소화기가 제품별 성능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화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들도 있었는데 아직 공인 기준이 없어 업체들이 자체 기준으로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국산 쌀과 된장에서 추출한 유산균 발효물이 대장염과 과민성 장 증후군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 모두에서 효과를 입증했는데 항생제와 달리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지구적으로 매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기타 온실가스의 평균 농도도 모두 증가했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열린 첫 TV 토론에서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기후변화 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대립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한 것을 비판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새로운 녹색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당국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폐전해액 수거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화성 화재 지역 사고 수습본부는 화재 공장 1층에 남아있던 폐전해액 염화티오닐 1,200리터를 27일 오후부터 수거하기 시작해 28일 새벽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염화티오닐은 리튬 1차 전지의 전해액으로 쓰이는 물질로 급성 독성 물질이며 불이 붙을 경우 유독가스인 염소와 황산을 방출합니다. 수거된 폐기물들은 28일 오전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소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화성 공장 화재 당시 리튬이라는 화학물질이 물과 반응해서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우려 때문에 진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에는 리튬처럼 물로 진화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환경부가 배포한 사고 대비 물질 진화 매뉴얼에 오류 가능성이 제기돼 검증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화성 공장 화재는 물에 반응하는 리튬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리튬이 한참 연소한 뒤에야 물을 사용해 불을 껐습니다. 순수한 리튬의 경우 진압 방법이 있지만 전지 속에 든 금속 상태 리튬이 폭발할 땐 불을 끌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리튬이 건전지 이제 본체 안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화 약제도 지금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가운데 리튬처럼 물과 만나면 반응하는 위험물질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화재나 누출 때 피해를 줄이도록 사고 대비 물질 대응 정보집을 만들어 소방서와 지자체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정보집에 나온 일부 화학물질 화재 진압 방법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금 등에 쓰이는 시안화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시안화 수소라는 유독가스가 나오는데 소화제로 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화에틸렌 역시 물 또는 습한 공기와 접촉 시 점화 가능이라고 소개하면서 화재 진압 요령에 물이 소화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키인포 가이드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 기존에는 다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준용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면 저희가 연구 결과에 따라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화 방법에 오류 가능성이 제기된 화학물질은 모두 5종. 정부는 해당 방법이 맞는지 실제로 검증을 거쳐 오류가 확인되면 올해 안에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또한 화성 화재 사고 같은 유사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지 속 리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법과 소방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번 화성 화재 참사처럼 리튬 배터리에 불이 날 경우 일반 소화기로는 불을 끌 수가 없어 열을 빠르게 낮추는 이른바 D급 소화기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공인 기준이 없다 보니 성능이 들쭉날쭉하고 불이 제대로 안 꺼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튬 전지에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직원 한 명이 달려와 소화기를 뿌리지만 불길은 계속 커지기만 합니다. 이번 화성 화재 참사처럼 리튬 전지에 불이 붙으면 일반적인 소화기로는 진화할 수 없습니다. 리튬 전지 등에서 발생하는 금속 화재에서는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씨 이상으로 치솟는 열 폭주가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니 흔한 가정용 소화기가 아니라 열을 빠르게 낮추는 D급 소화기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파는 D급 소화기들은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리튬 전지 3개에 불을 붙이고 D급 소화기 한 통을 쏟아부었지만 불이 꺼지는 듯하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른 제품의 경우 눈에 보이는 불꽃은 꺼졌지만 온도가 400도씨를 넘나들어 종이를 갖다 대면 그을리는 등 진화에 실패했습니다. 200도씨 이하로 못 떨어뜨리는 그런 소화기가 있었는데 옆에 계속 쌓여 있었다면 다시 재발화가 일어나서 연쇄적으로 폭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분명 같은 D급 소화기지만 성능 차이를 보인 겁니다. 공인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3월 D급 소화기에 대한 성능 기준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지만 1년 넘도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생산업체마다 자체 기준이 다르고 성능도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방청은 다음 달부터 다양한 종류의 D급 소화기에 대한 성능 기준을 차례차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장마 직전인 오늘 전국이 30도 이상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에 취약한 대표적인 사업장이 바로 건설 현장인데요. 건설사별로 사고를 막기 위해 커피차를 동원하고 예방 캠페인까지 벌이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뙤약볕 아래 공사가 한창인 지하공간 복합 개발 현장. 뜨겁게 달궈진 임시 구조물에 연신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힙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금세 땀범벅이 되기 일쑤. 그럴 때면 무더위 쉼터를 찾아 찬물을 연거푸 마시며 더위를 잠시 피해봅니다. 모든 물건들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뜨겁고요. 그런 무게 뜨거움 그런 것 때문에 여름은 일하기가 좀 힘듭니다. 무더위 쉼터에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잠시 좀 휴식을 취하면서 좀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현장에 마련된 샤워실에서 더위를 말끔히 씻어냅니다. 이 건설사는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현장 근로자를 위해 커피차도 준비했습니다. 아래 빨대랑 홀더 있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있을 땐 근로자가 판단해 작업을 그만둘 수 있는 작업 중지권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 역시나 더운 여름이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더우니까 통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짜증스럽고 현장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이곳 현장에 체온 측정기는 물론 뇌파 측정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기기를 착용하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건설사는 근로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쿨밴드를 나눠주며 온열 질환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금 제가 목에 차고 있는 게 시원한 쿨밴드입니다. 이곳 현장에서는 또 기온에 따라 물 마시기와 같은 수칙을 정해 온열 질환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사마다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을 앞다퉈 내놓은 건 폭염으로 인해 현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폭설기 주의보 경보에 따라서 온도별로 근로자들 휴게 시간 부여하고 있고요. 다만 사정이 나은 편인 대기업 건설 현장과 달리 중소건설 현장의 경우 폭염 대책에 열악한 상황인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자들의 극명한 온도차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강원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29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섭니다. 속초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 삼척 맹방해수욕장은 다음 달 10일 등 강원 동해안의 86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2일까지 차례로 개장합니다. 동해안 각 시군은 수상안전요원 590여 명을 배치하고 경포와 삼척 등 4개 해수욕장에서 이안류 감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출몰이 잦아진 상어가 물놀이구역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동해 망산과 속초 등 8개 해수욕장에는 그물망을 설치합니다.
지난해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또다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2023 지구 대기 감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안면도 기후변화 감시소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27.6ppm까지 올라가 관측이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평균 농도인 425ppm보다 2.6ppm 높은 것으로 25년째 매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해양대기청이 관측한 지난해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도 419.3ppm으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 농도도 지난해 2025ppb로 2022년보다 14ppb 증가했고 아산화질소와 육불화학의 평균 농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지난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대선 TV 토론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책을 놓고도 정면으로 대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깨끗한 물과 공기를 원한다면서 과거 임기 4년간 최고의 환경 관련 지표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제2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한 것을 거론하면서 트럼프는 환경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거론하면서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기후변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결정에 대해 그것은 우리에게 1조 달러를 부담시킬 수 있는데 중국, 인도, 러시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관련 정책을 새 녹색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소에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더부룩한 증상이 지속되는 것이 과민성 장증후군인데요. 한국인 10명 가운데 1명꼴로 앓고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쌀과 토종 유산균으로 만든 쌀 유산 발효물이 이 과민성 장증후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평소 장이 약해 고생하는 최상미 씨는 알약으로 된 유산균을 자주 챙겨 먹습니다. 행여 탈이 날까 봐 우유 같은 유제품은 일절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서 쌀 요구르트를 추천받고 한 달가량 복용한 뒤론 속이 몰라보게 편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스가 차는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최 씨가 복용한 음료는 우리 쌀과 된장에서 추출한 토종 유산균으로 만든 쌀 유산 발효물, 쌀 요구르트입니다. 동물과 임상시험 모두 대장염과 과민성 장증후군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염증을 유발한 쥐에게 쌀 유산 발효물을 6일간 먹였더니 질병 활성도와 혈변, 염증성 인자 수치가 모두 개선됐습니다. 또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게 4주간 섭취시켰더니 대조군보다 복부 팽만감 정도가 2.3배 감소하고 내장 지방 축적과 장내 가스 생성을 줄이는 유익한 미생물은 1.5배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생제를 한 2주 정도 써서 조절을 해왔는데 항생제 그 부작용이나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으면 아주 좋죠. 농진청은 쌀 유산 발효물과 관련해 4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다수의 논문을 전문 저널에 게재했습니다. 또 산업체와 45건의 기술 이전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쌀 유산 발효물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이 제조 판매되고 있습니다. 휴대하기 좋고 또 우리 집에서 쉽게 물에다 타먹을 수 있는 그런 파우더 형태의 제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쌀이 단순한 식량 자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성을 갖춘 건강산업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민간 배추 육종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덥고 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배추 품종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농진청에서 자체 육성한 배추 90여 점과 국내외 배추 자원 60여 점을 대상으로 배추의 속무름과 병해충, 칼슘 결핍 등 배추 안정 생산 관련 특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평가회는 그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우수 품종과 계통을 소개하고 보다 객관적인 배추 선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3년 출원을 완료한 일대 잡종 품종 하라듀는 심은 지 45일 만에 수확할 수 있는 조숙형 소형 배추로 올해부터 민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이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2024 학예 공동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원헬스 패러다임 실현을 주제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건국대학교 병원 및 대학 교수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원헬스란 인간의 건강이 동물 및 환경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입니다.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우주탐사선 창어 6호가 달 뒷면에서 채취한 토양 표본의 무게가 1.9kg으로 발표됐습니다. 신화통신은 1차 측정 결과 창어 6호가 채집한 달 뒷면의 표본이 1935.3g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우주국은 28일 오전 중국 과학원에 표본 용기를 전달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계획에 따라 달 표본 보존과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중국의 달 탐사 과학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2020년 11월 창어 5호를 발사해 총 1,731g의 달 앞면 토양 표본을 캐왔습니다. 이 가운데 78g가량이 40개 기관, 114개 연구팀에 배포됐고 새로운 광물질인 티타늄 함유 침전 입자와 순수 탄소 형태인 그래핀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창어 5호에 이어 세계 최초 달 뒷면 토양 채취를 목표로 발사된 창어 6호는 53일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지난 25일 지구로 복귀했습니다. 지난 1월 보잉 여객기 동체 일부가 뜯겨 나간 사고와 관련해 언론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 보잉사가 현지 시각 27일 미국 교통규제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보잉이 비공개 조사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고 사고 원인을 추측함으로써 NTSB 조사 규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해 1년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8월 6일과 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별도의 청문회를 열고 보잉을 출석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잉은 NTSB에 사과한다며 이어질 조사에서 어떤 질문에도 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5일 미국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의 동체 일부가 5,000m 상공에서 뜯겨 나갔습니다. 이후 보잉은 항공, 교통 규제 당국과 수사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아직 입산이 허가되지 않은 일본의 대표적인 명산인 후지산을 오르던 등산객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후지산은 다음 달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여름에도 여전히 눈이 덮여 있는 일본 후지산 화구에서 구조대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종됐던 등산객 3명이 발견됐는데 이미 모두 숨진 뒤였습니다. 한 명은 사망한 지 며칠, 다른 2명은 한 달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발견된 날 또 다른 등산객이 산에 오르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실족이나 기온 변화로 인한 저체온증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まだ現状では雪が残っているところを歩いていてそこから滑り落ちた。傾斜はですね、90度のところもあれば滑落転落しただろうというところの傾斜は60度ぐらい。 숨진 등산객들은 다음 달 초 정식 입산이 허가되기 전 산에 올랐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정식 입산 시기 전에는 안전장치나 산장 등 등산을 위한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후지산 화구는 안전 울타리 등이 거의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자체 측은 관광객들의 다음 달 입산을 앞두고 예약제로 등산 인원 제한에 나서는 등 안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このすべての取り組みの目標というのは、国内国外関わらず、ここ富士山を訪れていただくすべての皆さんの安全の確保、場合によっては若干、登らないでくださいというお願いも。 하지만 많은 등산객이 입산 시기를 무시하고 산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후지산에서는 63건의 조난 사고가 발생해 전년보다 20% 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 외국 관광객이 늘기 시작하는 시점과 겹칩니다. 후지산 일대는 우리나라 관광객도 즐겨 찾는 곳인 만큼 정해진 입산 시기와 등산로 등을 철저히 지키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2년 전 한강물이 불어나면서 한강공원 시민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났는데요. 당시 서울시는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최근 같은 사고가 또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된 안내방송이나 대피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재작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갑작스레 강물이 밀려들며 일부 시민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만조 때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한강 수위도 올라가 지대가 낮은 한강공원 일부 지역이 침수된 겁니다. 바닷물이 높아지는 매달 금음과 보름 대조기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당시 서울시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고 뒤 서울시는 부랴부랴 안내방송을 하고 침수가 우려되면 안전부문 관계자들을 투입해 대피시키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2달 전인 지난 4월 8일 밤에도 같은 일이 벌어져 시민 20여 명이 경찰과 소방에 구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일 물이 차오를 당시에도 현장을 통제하는 인원은 없었고 대피방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와 관련해 서울시 산하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계자들이 재작년 사고로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대조기가 언제인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겨울이나 봄에는 유량이 적어 대조기에도 침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따로 통제 인원을 배치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매일 8차례 해오던 관련 안내방송을 지난 4월 사고 이후에는 10차례로 늘렸고 침수 인접 시기 안전보안관 순찰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함께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난문자 송출 대상 지역을 기존 광역시도 단위에서 시군구로 세분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 사례를 언급하며 재난문자가 때로는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제공돼 불안과 불편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기상청도 오는 10월부터 지진 재난 문자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송출하고 맞춤형 지진 대비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기상청에 개선되는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에게도 상세히 안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과 검색을 하는 시간이 늘면서 근로시간이 자연히 줄어들고 이는 청년층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컴퓨터 관련 여가와 노동 공급 보고서를 보면 청년층의 경우 컴퓨터 관련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노동 공급이 남성은 10.7%, 여성은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는 컴퓨터 관련 여가 시간 증가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가 남성은 4.9%, 여성은 3.7%에 불과했습니다. 수면과 식사 등 필수 여가 시간 증가가 근로시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컴퓨터 관련 여가 시간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컴퓨터 관련 여가 시간 증가는 IT 기기 가격이 내려간 반면 성능은 좋아지고 관련 콘텐츠도 급증했기 때문으로 하는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28일 오전에 열린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를 많이들 지켜보셨을 텐데요. 파리 협정은 돈 낭비다, 친환경 정책은 녹색 사기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기후위기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의 의견차가 극명히 갈리는 기후 환경 관련 공약들을 많은 전문가들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선 결과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